and to China's nuclear breakout.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So, Mr.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is just another sign. Delays only diminish American strength and embolden our adversaries. 푸틴은 자충수를 두었고 이는 한국의 핵무장 계기가 된다. 친구 없는 두 국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북한이 전시 상태에 돌입할 경우 러시아군을 지체 없이 개입하겠다는 협정까지 맺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 물론 한국 전쟁의 원흉이 소련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러 동맹이 지닌 핵탄두만 합쳐도 수천 발이 넘는 상황이라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 1위, 중국은 미국에 이어 3위, 북한은 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미일 동맹에서는 오직 미국 한 국가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파워 밸런스가 어긋난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한국국책연구기관은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북핵 문제 대응 옵션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제와 전략보고에서 이번 푸틴 방북 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미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내에서 거론되는 핵무장 주장은 의미가 없다며 결국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핵무장이 가능하기에 미국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1974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과 1975년 가입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미국 동의 없이는 플루토늄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당시 압력을 가해 파탄을 냈고 노무현 정부 때에는 농축 실험만으로도 한국에 압력을 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실제화되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 찬성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미국,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하였죠. This week, Russian dictator Vladimir Putin visited the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un in Pyongyang. This rare trip was a sign of a new reality, and it amounts to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our alliance and for the forces of freedom around the world. Vladimir Putin's visit to Kim Jong-un was more than just a ceremony. Two autocrats signed a defense pac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greeing to help each other militarily, to the budding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and to China's nuclear breakout. In my plan, I recommend serious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conversations about how to meet the threats we share. With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So, Mr.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is just another sign that we have no time to waste. The axis has already started solidifying, as I pointed out. Delays only diminish American strength and embolden our adversaries. 이 밖에도 미 백악관 군축 담당 국장 역시 분명히 말한다. 적국의 핵무장 변화 추세에 맞춰 현재 배치된 핵무기를 늘려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했고, 카토 연구소의 더그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것보다 한국의 핵무장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스 호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부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죠.
이처럼 미국 정계, 학계의 달라진 시각은 러시아가 비핵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북한이 비핵국 한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졌고 이에 침공의 빌미가 되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해 세계 3위의 핵전력을 자랑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 주도하에 설득에 따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는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함에 따라 해당 각서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죠.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데에 대해 후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현재 러시아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하에 온전한 핵기술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한국과의 핵우산 안보협정은 또다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니까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절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현재 포탄조차 구하지 못해 북한의 손 벌리는 벼랑끝 푸틴의 상황을 보면 남아있는 카드는 오직 핵뿐인지라 핵기술을 포함한 ICBM 관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북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졌다는 평가인데요. 북한 공영방송은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금수산 영빈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였다라고 보도하였고 푸틴과 김정은은 귀국 비행장에서 서로 손을 흔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손을 왜 이렇게 아련하게 흔들어? 둘 다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용인하에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2024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3요소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투발수단 전부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합니다. 한국 핵무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군사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담당하게 될 것인데요.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시 될 것인데 이미 한국은 원전을 수십 년간 돌렸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자 서균열 교수는 한국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5,000기에서 8,00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였죠. 또한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으로 최고의 정확도와 추력을 자랑하는 투발 수단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의 경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개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 수단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도 실현 가능한 일이죠. 운반체인 탄도미사일도 2022년 2월 신형 현무4 탄도미사일의 개발로 500km의 사거리에 탄두 중량 4톤급의 미사일이 개발되었고 2021년도에 개발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즉 현무5의 경우 현 시점 8톤 탄두 중량에 11톤을 상회하는 폭발력을 탄두 중량 9톤에 14톤의 폭발력까지 끌어올리는 성능 개량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현무5의 경우 총 중량이 36톤이 넘기에 탄두 중량을 낮출 경우 미니트맨급의 사정거리도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불릴 만큼 충분한 성능을 보이죠. 특히 한국이 발사한 세 번째 인공위성 우리별 3호의 경우 현재 우주에서 지구로 진입하는 재돌입 기술이 거의 개발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술지는 물론 비슷한 기술이고 응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연구 목적은 ICBM 개발이 아닌 샘플 회수라고 말하며 아나운서에게 눈치챙기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는 맞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핵탄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플루토늄을 무기화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는 한국의 핵 능력 증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 트럼프 집권 2기 때 왜 안 되겠냐며 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 더 나아가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한국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입장에선 북중러 동맹 강화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비롯해 핵폭탄 제조 및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 20% 이상 우라늄 고농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작 수백 명의 기술자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과연 제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며 여전히 미국의 해구산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으로 그 고작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세계 최대 최고의 탄도미사일 현무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 있고 있나 봅니다. 혹시 또 모르죠. 이제까지 한국 무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어쩌면 핵탄두의 개발은 이미 완성 단계일지도요. 오늘 한 줄평, 한국의 핵무장은 푸틴과 김정은을 통제하는 목줄이다. I would say it's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It is a considerable step forward from South Korea's prior indigenous space launches. You know, it's a substantially larger rocket. It uses an indigenously developed engine, and it was a remarkable demonstration of the space launch technologies. It's still the case that it's much more cost effective for our country to pay other countries to launch its own satellites than it is to develop a space launch vehicle. So, and it's pretty clear in the way that South Korea has characterized this program and even this latest launch that, again, there's a big element of this is, national pride and prestige and sovereignty and that sort of thing. Then what matters is, how good a satellite can you make within the weight parameters that rocket can lift. And again, it shouldn't be surprising that, South Korea can have a much more sophisticated satellite for a given weight class than North Korea can. They've now had 2 successful launches. They're moving ahead. So, and I think this has got to be really bad news for Kim Jong-un.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he's talked for years about wanting to be a country that can put satellites into orbit.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은 비밀리 ICBM의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전이 이제 남북한의 핵전쟁으로 변모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은 어떤 파괴적인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에서 북한은 테러 지원 관련 구체적 보상 획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는데 북한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수사적,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해왔고 특히 소모성 무기인 탄약, 포탄, 로켓의 지원은 장기 소모전인 러우 전쟁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즉 북한은 보상 요구 시점으로 자국의 테러 효용이 가장 큰 현 시점에 양국 정상의 만남을 선호했을 것이며 이로써 김정은은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이전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으리라고 INSS는 평가하고 있죠.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통해 드러났듯 자체 개발한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북러의 새로운 군사동맹 협정을 통해 북한이 만약 ICBM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고 자체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에 운반체인 ICBM 관련 기술을 러시아 측에 이전받게 된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남북 간의 군사 대립에서는 누가 더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42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한국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ICBM 관련 기술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리호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6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현재 2024년 세 차례의 성공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들은 ICBM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누리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항법 제어 등 대부분 기술에서 일치합니다.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의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결국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인 로켓도 핵무기를 실턴 ICBM의 위성을 탑재한 것이며, 한국이 2015년 발사한 아리랑 3A 위성도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드네프르가 소련이 만든 R-36 IC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의 자체 성능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은 북한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의 경우 러시아의 RD-250 엔진을 역설계에 만든 백두 엔진 두 쌍 두 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의 추력은 160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RD-250 엔진 한 쌍의 추력은 90톤, 따라서 노즐 하나당 추력은 45톤가량 됩니다만, 역설계한 백두 엔진은 이보다 추력이 다소 낮아서 한 쌍이 80톤, 노즐 하나당 40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누리호 1단 엔진의 추력은 무려 300톤으로 북한 화성 18형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누리호 엔진은 75톤 추력 엔진 4개를 묶은 것으로 75톤 엔진 하나로 구성된 2단 엔진과 7톤 엔진 하나인 3단과 합쳐져 1.5톤 무게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북한은 연이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엔진의 낮은 성능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은 호기롭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발사한 시간 30분 만에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고, 일본과 한국의 감시 장비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사된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폭발한 이유는 북한이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 엔진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하이드라진과 적연질산 조합의 물질들을 연료로 사용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누리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위 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죠.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온 하이드라진과 질산 혼합물은 로켓 설계가 간편하고 연소 시 추력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주개발 초기에 널리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 연료의 유독성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해당 연료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유독성으로 인민 한 명 죽던 말던 뭐 쏘아 올리면 그만일 텐데 왜 갑자기 액체산소와 케로신 조합으로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바로 하이드라진 적연질산 조합은 액체산소 케로신 조합보다 비추력이 낮아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대형 탑재물 운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목표로 하는 1톤 이상의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현재 역설계한 RD-250 백두 엔진 추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연료 방식을 보다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액체산소 케로신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액체산소는 극저온의 상태에서 저장해야 하므로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북한은 이번 실패로 그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증명되었으며 급히 푸틴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백두 엔진의 완성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액체산소 케로신도 결국은 액체연료 발사체인데, 이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고체연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 차례의 고체연료 발사체로 사 위성까지 탑재한 채 발사하여 성공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처럼 로켓 성능 자체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한국이나 북한이나 ICBM의 개발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데,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성 발사체는 목표 고도에 위성을 올려두면 임무를 마치지만, ICBM은 목표물 타격을 위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요. 낙하하는 ICBM의 비행체와 탄두는 대기와의 마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도, 항법, 제어 시스템, 그리고 열 보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과 북한 중 누가 이 재진입 기술을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러시아, 미국의 미사일 경쟁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ICBM의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7년에 적용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카이스트 주관으로 사용 연한이 다 된 구형 위성 우리별 2호와 3호를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별 2호 수거 과정에서는 수거 위성을 똑같이 쏘아 올려 속도를 맞춰 가까이 다가가는 랑데뷰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이후 우리별 2호와 수거 위성을 일체화하는 도킹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2027년 6번째 누리호 발사 시 우리별 3호를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지구로 귀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바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죠. 누리호 6차 발사 시 우리별 3호에 리엔트리 캡슐을 씌우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누리호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2027년에는 사실상 한국의 ICBM 기술이 개발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한국은 늘 그렇듯 군사적 이유가 아닌 샘플을 귀환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누군가 그랬는데요. 한국이 기술 개발 목표를 세웠다면 그건 이미 개발 중이라는 것이고,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개발이 끝난 것이며,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한다면 이미 다음 성능계량 기술 절반 이상 확보된 것이라고요. 참고로 한국의 핵 개발은 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197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한국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병신과 머저리. 오늘의 한 줄평.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다소 좀 파괴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개발, 그런 데도 좀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북한과 러시아가 공고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미국 최고의 전략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스벨트함이 한국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칼빈스함 이후 7개월 만으로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해군 구항모 강습단에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하여 이달 말 열리는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한 뒤 중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할시함과 데니얼 이노우의 함을 비롯해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PA-4 해상 초계기까지 한국에 도착하여 대함, 대잠, 대공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리덤 엣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시하는 대규모 첫 다영역 연합훈련으로 최근 북중러 군사 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항모 강습단 대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해군 항공 및 수상전 자산을 보다 강화된 항모 전투 집단 구조로 통합하도록 하는 개념, 즉 항공모함, 항모비행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는 개념을 통합했는데요. 여기에는 통상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을 비롯해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세 척의 이지스함과 한두 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차단하고 즉각적인 반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VLS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죠.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는 미국의 잠수함은 참가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항모 강습단이 입항한 곳이 부산 작전기지인 점 역시 최근 한국이 실전 배치를 완료한 도산 안창호급 1번함 도산 안창호함과 2번함 안무함을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2번함 안무함은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해군에 인도된 장보고3 배치 1 사업 마지막 잠수함인 3번함 신치호함을 포함하여 벌써 3척의 건조가 완료되는 미친 납기 능력을 선보인 한국인데요.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세계 최초이자 유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VLS 열쇠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를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특히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자체평가 보고서에서는
독일 아트라스제 소나 체계 대비 표적수가 2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소음 절감을 위해 진동소음 차단용 다층 구조 배블 형상 및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인 UAT1K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기밀이나 안 그래도 정숙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숙함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함 도산 안청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미국 역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가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의 의의는 미국이 한국 잠수함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건조된 잠수함을 통해 한국 주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군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주선해양을 품위하는 한화는 미국 대형 상선의 50%를 건조한 미 필리 주선수를 인수하면서 미국 군함 시장, 캐나다 잠수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는데요. 우선적으로 미 MRO 사업에 안착하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미 군함과 약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북미 시장에서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청호함 1번함과 안무함 2번함은 모두 하나오션에서 건조하였죠. 애초에 미국은 한국 잠수함을 세계 최고급 잠수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팩에서 보여준 한국 잠수함의 어마무시한 전적 때문입니다. 1997년 취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예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무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으며 훈련 기간 중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작전을 수행해 최우수 정비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 만에 12,000톤급 오클라호마 시티를 두동강 내어 뒤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죠. 2018년 박예함은 자유공방전 속에서 청군 소속으로 참가, 황군 측 군함 12척을 가상 격파하였고 자유공방전 종료까지 피격 없이 생존했는데 미해군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박예함을 찾기 위해 항공 전력까지 투입했으나 결국 탐지하지 못하였죠. 이후 열리는 림팩 훈련에선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 정찰만 맡겼는데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 실제 썰입니다. 최근 동북아의 핵전쟁 발발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SLBM이 가장 효율적인 핵탄두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동시에 잠수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의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 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개월씩 자망하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걸 생명으로 하는 전략 핵잠이 어민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 스마트폰에 찍혔으니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개망신은 없는 셈이죠. 어민들이 찍은 사진에 나온 중국 잠수함은 중간 부위가 솟은 모습이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중국 최신의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공구사형은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는 대형 잠수함으로 중국이 2007년 개발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최대 사거리 12,000km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쥐랑3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구사형 전략 핵잠은 동북쪽으로 항해 중이었으며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마치고 유지보수를 위해 보아이만 후르다오 주선소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새벽 이른 시간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중국 핵잠수함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공구삼형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 해상 자위대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공구삼형 핵잠 2척이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산 핵잠이 늘 쉽게 포착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공구사형 전략 핵잠의 수중 소음을 140dB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오히려 디젤 잠수함 소음은 100dB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에서 30dB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이죠. 한국의 3,000톤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과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발사 지점과 단축된 발사 준비 시간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나 SLBM이 지닌 2차 타격 능력 역시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 이는 적의 선제 핵 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적에게 야 이거 나도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 핵 공격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죠. 이에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한국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일각에서는 야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과 SLBM을 개발하고 있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러의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밥상은 전부 차려졌는데요. 핵탄두 개발만 허용이 된다면 한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ICBM, SLBM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은 수십 년간 굴려온 원전을 통해 넘치도록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으로 1년이면 충분히 핵탄두 제조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폭 유도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핵실험 역시 현재 미국이 하듯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경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북중러의 공고해진 동맹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키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죠. 전 세계에 있어 한국의 핵무장은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기라도 하듯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죠. 오늘의 한 줄 평, 가짜 광기, 핵소리어 결함 잠수함 급히 만든 중국, 진짜 광기, 핵도 없으면서 SLBM 만들어낸 한국.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